숭이동의 낡은 골목은 언제나 소금기 섞인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강민호는 녹슨 대문 앞에 서서 그 오래된 금속의 냄새를 맡았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감촉은 낯설면서도 비정상적으로 익숙했다. 기억 속의 대문은 분명 선명한 청색이었고 그 위에는 어린 시절 그가 장난삼아 긁어놓은 비뚤비뚤한 별 문양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칠이 다 벗겨져 붉은 속살을 드러낸 아무런 흔적도 없는 밋밋한 철문이었다. 민호는 자신의 머릿속을 부여하는 이미지들을 하나씩 건져 올리려 애썼다. 32회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삶의 궤적들이 이 낡은 집 앞에 서자마자 마치 물 위에 쓴 글씨처럼 흐릿하게 번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서랍장의 열쇠라고 믿었던 것들이다. 하지만 그중 가장 작고 투박한 열쇠가 마치 제 집을 찾은 듯 대문의 구멍 속으로 매끄럽게 빨려 들어갔다.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것은 경첩의 비명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닫혀있던 진실이 내뱉는 한숨에 가까웠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 그를 맞이했다. 민호의 기억 속에서 이곳은 늘 노란 프리지아가 만개하고 아버지가 손수 만든 나무 그니가 기분 좋게 삐걱거리던 공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의 정원에는 그네의 흔적조차 없었고 대신 깨진 장독대 파편들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썩어가는 냄새를 풍기며 널브러져 있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는 신발 끝에 닿는 흙의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거실로 발을 들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오후의 비스듬한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그 정지된 시간의 잔해 속에서 민호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 속에는 한 가족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인물들의 얼굴은 습기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중 한 명의 소녀는 분명 민호 자신이어야 했다. 하지만 사진 속 소녀는 그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 아니었다. 소녀는 훨씬 더 수척했고 오른쪽 눈 밑에 깊은 흉터가 있었다. 민호는 거울 앞으로 다가갔다. 매끄러운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흉터 같은 건 없었다. 이건 내 기억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이 읊조렸다. 목소리가 텅 빈 거실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70% 이상의 사고가 내면의 의심으로 가득 찼다. 내가 기억하는 그 따뜻했던 저녁 식사, 어머니가 구워주던 고등어의 냄새, 아버지가 읽어주던 동화책의 낮은 저음, 그 모든 것들이 혹시 타인의 삶을 훔쳐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나의 뇌 속에 정교하게 조작된 필름을 끼워 넣은 것일까? 민호는 안방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낡은 자개장이 서 있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가구였다. 그는 자개장의 두 번째 서랍을 열었다. 기억 속에서 그곳은 항상 비상금이 숨겨져 있거나 오래된 통장들이 들어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서랍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다. 표지에는 이진우라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손을 떨며 일기장을 펼치자 빗바랜 종이 위로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4년 8월 15일. 오늘도 민호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는 자꾸 나를 민호라고 부른다. 내 이름은 진우인데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신발을 신고 형의 침대에서 잠을 자야 한다. 내가 형이 되어야만 엄마는 울음을 그친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기장의 뒷장을 넘길수록 진실은 더욱 잔인하게 그를 옥죄어 왔다. 사진 속 흉터가 있는 소년. 그는 강민호가 아니라 그의 동생 강진우였다. 진짜 강민호는 9살 되던 해 여름 이 집 근처의 바닷가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를 위해 살아남은 아들 진우는 형의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죽은 형의 기억을 강요받으며 자라났다. 어머니가 들려주던 형의 일화들은 어느새 진우 자신의 기억으로 둔갑했다. 너는 어릴 때 이 노란 자전거를 참 좋아했지. 너는 생선을 싫어하고 고기만 먹었단다. 그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진우의 진짜 자아는 서서히 마모되어 사라졌고 그 빈자리를 죽은 민호의 유령이 채워나갔다. 민호, 아니 진우는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유년의 조각들이 사실은 타인의 무덤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썼던 글씨들, 이 눈으로 보았던 풍경들 중 진짜나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기억이란 얼마나 연약한 건축물인가? 그것은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욕망의 편집본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슬픔을 견디기 위해 아들의 기억을 뒤바꿨고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그 거짓된 안식처 속으로 자신을 유폐시켰다. 벽면의 교종시계가 오후 5시를 알리며 둔탁하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과거로부터 온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감긴 눈꺼풀 너머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던 진짜 민호의 공포와 그를 바라보며 해변에 서 있던 어린 진우의 죄책감이 교차했다.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이제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비명이 되어 그의 내면을 맴돌았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이 집을 나가면 그는 다시 강민호로 살아갈 것이다. 사회적 서류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자신의 영혼 한 구석에는 이름조차 불러보지 못한 강진우라는 소년이 차가운 어둠 속에 갇혀 떨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다. 거실을 지나 대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숭이동의 골목은 여전히 습했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에는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 남겨진 낡은 집은 이제 기억의 쓰레기장이 아니라 그가 버리고 온 진짜 자신의 시신이 안치된 상가가였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뜰꽃을 보았다. 그것은 노란색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그 꽃을 응시했다. 기억 속의 프리지아인지 아니면 단지 길가에 핀 고들빼기 꽃인지 그는 구별할 수 없었다. 현실과 망상,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완전한 고독을 마주했다. 그는 주머니 속의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이 열쇠들은 아무것도 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혔고 그 너머의 풍경은 영원히 뒤바뀌어 버렸으니까. 그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다가왔다. 누군가의 대역으로 평생을 살아온 배우의 얼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에 서린 김을 닦아냈다. 그곳에 비친 눈동자는 슬프도록 맑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무도 읽어낼 수 없는 타인의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는 하나둘 불빛을 밝히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했다. 강민호 혹은 강진우는 그 불빛들 사이로 스며들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뒤바뀐 기억의 늪에서 건져 올린 유일한 진실은 이제 그가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차창에 머리를 기대자 엔진의 진동이 머릿속까지 전달되었다. 그 진동은 마치 잊혔던 어린 시절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집요했다. 진우야. 누군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들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그가 붙잡고 있던 가짜 세계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목적지 없는 버스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밤은 깊어갔고 그의 기억은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재편되고 있었다. 버스는 낡은 관절을 삐걱거리며 인천 만석동의 외진 정류장에 그를 내려놓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해부 깊숙이 박혔다. 강민호의 아니.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혀끝에서 맴돌다 흩어지는 이진우는 코트 깃을 세웠다. 비릿한 갯벌 냄새와 녹슨 철근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그가 기억하는 유년의 냄새와는 판이했다. 기억 속의 바다는 언제나 에메랄드 빛이었고 파도 소리는 다정한 자장가 같았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만석동의 바다는 검은 타르를 풀어놓은 듯 걸쭉하고 침울했다. 그는 부두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신발 밑창에 밟히는 자갈 소리가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깼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읽었던 일기장의 문장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내가 형이 되어야만 엄마는 울음을 그친다. 그 문장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어린 진우의 영혼을 난도질했던 잔인한 선언이었다. 그는 부두 끝자락 쇠락한 조선소 근처의 작은 선술집 앞에 멈춰 섰다. 하연옥이라는 빛바랜 간판이 깜빡거리며 위태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곳은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들렀다던 장소였다. 민호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정갈한 양복 차림의 책 향기가 나는 지적인 사람이었으나 일기장 속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바다를 향해 울부짖는 나약한 사내였다. 미닫이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매캐한 담배 연기와 시큼한 막걸리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노파 하나가 탁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박명숙, 일기장에 기록된 어머니의 유일한 말동무이자 그날의 사고를 목격했던 여인이었다. 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일로 왔어? 젊은이? 여긴 뜨내기들이 올 때가 못 돼. 노파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오른쪽 눈 밑에 깊은 흉터가 있는 어린 소년의 사진이었다. 노파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더니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진우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진우, 로구나.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진우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민호라는 이름의 껍데기 속에 갇혀있던 진짜 자아가 그제야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탁자 위에 놓인 빈 잔에 물을 채웠다. 결국 알아버렸구먼. 내 어미가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그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디려고 여길 찾아왔어? 진우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게 하려고 그는 허벅지 위에 주먹을 꽉 쥐었다. 민호 형은 정말 거기서 죽었나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먼 과거의 어느 지점을 향해 고정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파도가 높았지. 너희 형제는 저 방파제 끝에서 놀고 있었어. 민호가 발을 헛디뎠을 때 너는 그 작은 손으로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단다. 하지만 어린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었겠니? 내 엄마는 그 광경을 보고 미쳐버렸어. 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게 아니라 죽은 민호의 이름을 부르며 바다로 뛰어들려 했지. 노파의 이야기는 칼날이 되어 진우의 가슴을 헤집었다.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났다. 자신이 기억하던 다정했던 어머니는 사실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아들의 대역으로 삼아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 했던 창조주였고 동시에 파괴자였다. 내 어미는 그날 이후로 너를 진우라고 부르지 않았어. 내 눈 밑에 흉터를 볼 때마다 자지러지게 울었지. 그게 민호를 구하지 못한 낙인처럼 보였던 게야. 그래서 너를 데리고 멀리 떠났고 얼마 후 다시 나타났을 땐 내 눈 밑에 흉터는 사라져 있었고 너는 민호가 되어 있었지. 성형외과를 전전하며 내 흔적을 지웠다는 소문도 돌았어. 진우는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다. 매끄러운 피부 아래 누군가 억지로 지워버린 고통의 지층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70% 이상의 사고를 차지하던 의구심은 이제 확신을 넘어선 거대한 허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어머니의 미소가, 자신을 안아주던 그 온기가 사실은 죽은 형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선술집을 나와 다시 어두운 바닷가로 향했다. 밤바람은 더욱 차가워졌고 파도는 이제 집어삼킬 듯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방파제 위에 서서 검은 희면을 내려다보았다. 저 물속 어딘가에 진짜 강민호가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잃어버린 30년 세월이었다. 나는 그저 유령의 그림자였을 뿐인가.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조각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다. 어머니는 슬픔이라는 망치로 진우의 자아를 깨뜨려 민호라는 형틀에 끼워 맞추었다. 그리고 그는 그 틀 안에서 숨이 막히는 줄도 모르고 성실하게 타인의 삶을 연기해온 것이다.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취들, 대학 졸업장, 번듯한 직장, 연인과의 약속이 모두 누구의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그 모든 것들은 강민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그 이름표를 떼어내는 순간 자신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이름 없는 존재, 역사가 삭제된 인간이었다. 발밑에서 부서지는 파도, 거품이 마치 하얀 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열쇠들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이내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가라앉았다. 이제 돌아갈 집도 열어야 할 문도 없었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그것은 민호를 위한 애도가 아니라 32해 동안 단 한 번도 온전히 존재하지 못했던 이진우라는 소년을 위한 첫 번째 곡소리였다. 멀리서 공장의 교대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금속성의 소리는 그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눈을 뜨고 서서히 일어났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슴 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어리는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그는 다시 만석동의 골목길을 걸어 나왔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저 멀리서 아른거렸다.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다. 강민호로 돌아가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고 이진우로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더 이상 타인의 것이 아니었다. 비록 일그러지고 파편화되었을지언정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쾌소실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편의점에 들러 생수 한 병을 샀다. 계산을 마친 점원이 무심하게 물었다. 적립하시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수천 번, 수만 번 내뱉었던 강민호라는 세 글자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러나 그는 침을 한 번 삼키고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요. 이름은 없습니다. 편의점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한 생애가 마감되고 또 다른 생애가 시작되는 지점의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의 대기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기억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진실은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타인의 이름과 기억들로 가득 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소음 속에서 그는 비로소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머리 위에서 부서지며 차가운 후광을 만들어냈다. 그는 어둠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곳엔 더 이상 강민호도 죽은 형의 유령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한 남자. 자신의 상처를 대면하기 시작한 이진우만이 있을 뿐이었다. 심야버스의 유리창은 차갑고 단단한 거울이 되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영상 속의 남자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 남자는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과 지적인 안경, 그리고 티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지닌 강민호였다. 하지만 진우는 이제 그 매끄러운 피부 아래 잠복해 있는 진실의 파편들을 느낄 수 있었다. 레이저와 메스가 지나간 자리, 어머니의 비틀린 애정이 덧칠해진 그 인공적인 완벽함이 소름 끼치도록 낯설었다. 버스는 서울 도심의 심장부로 서서히 진입했다. 마포대교를 건너는 동안 한강이 검은 물줄기는 거대한 짐승의 등처럼 꿈틀거렸다. 진우는 코트 주머니 속에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강민호라는 이름이 박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몇 장의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이 얇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지난 30년간 그의 존재를 증명해 온 유일한 물증이었다. 그는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것은 나의 신분증인가? 아니면 나를 가두었던 감옥의 열쇠인가? 공덕동의 오피스텔 단지에 도착했을 때 새벽 2시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폐부를 찔렀다. 그는 익숙한 번호를 눌러 로비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타인의 방에 무단 침입하려는 범죄자처럼 보였다. 14층. 그가 3년째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강민호 취향으로 점철된 박물관과 같았다. 무채색의 가구들, 정갈하게 꽂힌 법률 서적들,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까지도 모두 철저히 계산된 완벽함을 지향하고 있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 자동 센서 등이 켜지며 어둠을 몰아냈다. 그는 구두를 벗지 않은 채 거실 한복판에 섰다. 불이 켜진 거실은 지나치게 정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소파 위에는 며칠 전 약혼녀 한소연이 두고 간 베이지색 스카프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강민호의 성실함과 차분함을 사랑했다. 그가 가진 그늘마저도 지적인 고뇌로 해석하며 보듬어주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가 사랑한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가 입고 있던 강민호라는 허울이었나? 아니면 그 허울 속에서 신음하던 이름 없는 영혼이었나? 진우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찬물을 틀어 얼굴을 씻어내고 젖은 손으로 거울에 맺힌 김을 닦아냈다. 그리고 노파가 말했던 그곳, 오른쪽 눈 밑을 가만히 더듬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감촉은 더없이 부드러웠다. 흉터의 흔적은커녕 작은 모공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완벽한 시술의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환상통처럼 그곳이 가렵고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너는 민호야. 우리 집안의 기둥, 엄마의 전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전을 때렸다. 어린 시절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머니는 그의 눈 밑에 연고를 발라주며 그 주문을 외우곤 했다. 그때마다 진우는 자신이 지워져 가고 있다는 공포에 떨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형이 되는 것뿐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를 죽여 형의 무덤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린 셈이었다. 그는 거실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인화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언제나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미소가 아니라 죽은 아들을 복원해낸 창조주의 광기 어린 만족감이었다. 갑자기 정적을 깨고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진우는 멈칫했다. 지금 이 전화를 받는다면 그는 다시 강민호로 돌아가야 했다. 응? 서연아, 조금 늦었네라고 다정하게 말하며 내일의 일정을 논하고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하는 연기를 지속해야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 대신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암전되며 그의 얼굴이 다시 검은 유리 속에 갇혔다. 그는 식탁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에는 또 얼마나 많은 가짜 이름들이 떠돌고 있을까?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기대를 이름표처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지만 자신처럼 영혼의 뿌리까지 통째로 갈아 끼워진 채 살아가는 이는 드물 것이다. 그는 문득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인감도장과 통장들을 꺼내놓았다. 강민호로서 쌓아온 모든 사회적 성취의 결정체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다. 가벼웠다. 인생의 무게가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를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숫자의 나열이자 타인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신용이었다. 이진우,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려 보았다. 혀끝에 닿는 감각이 낯설고 이질적이었다. 수십 년간 쓰지 않아 녹슬어 버린 기계 부품처럼 그 이름은 그의 입안에서 덜커덕거렸다. 하지만 이름을 반복할수록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억눌려왔던 슬픔이기도 했고 정체 모를 분노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아온 영혼의 비명이기도 했다. 그는 펜을 들어 백지 위에 이진우라고 적어보았다. 첫 획을 긋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한자 한자 눌러 쓴 이름은 비뚤비뚤하고 서툴렀지만 그 어떤 법전의 문구보다도 명확한 실제감을 띠고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파에 몸을 묻었다. 새벽 4시,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보랏빛 여명이 창가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강민호가 즐겨 입던 값비싼 수트들을 밀어내고 가장 낡고 평범한 점퍼 하나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지갑에서 모든 카드를 빼내 식탁 위에 정렬해 두었다. 그가 챙긴 것은 오직 노파에게서 받은 어린 시절의 사진 한 장과 방금 전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뿐이었다. 그는 현관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남자는 여전히 강민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타인의 삶을 훔쳐 사는 자의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의 지옥을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한 자의 서늘한 명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았다. 띠리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체결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강민호라는 인간의 삶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조종이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기상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가 텅 빈 건물 안을 공명하며 울려 퍼졌다. 밖으로 나오자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가시거리가 채 몇 미터도 되지 않는 불투명한 세상 속에서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이진우로서의 삶은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광야와 같았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적어도 이제는 자신의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촉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가는 자신의 그림자를 응시하며 생각했다. 기억은 조작될 수 있고 얼굴은 수정될 수 있지만 고통의 흔적만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 지워지지 않는 고통이야말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크게 들이마셨다.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린 감각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지독하게도 시린 축복이었다. 비상계단을 내려가는 한 걸음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은 생경했다. 엘리베이터의 매끄러운 수직 이동에 익숙해져 있던 신체는 제 근육을 사용해 지면으로 내려가는 이 당연한 물리적 행위조차 가쁜 숨을 몰아쉬게 했다. 아파트 로비를 빠져나오자 새벽의 공덕동거리는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거대한 수조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가로등은 꺼져가는 눈꺼풀처럼 가늘게 빛을 내뿜었고 간혹 지나가는 택시의 전조등만이 정지된 화면 속의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구두 대신 신은 낡은 운동화는 바닥의 유철을 고스란히 발바닥으로 전달했다. 강민호로 살던 시절 그는 단 한 번도 길바닥의 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의 발은 언제나 고급 승용차의 매트 위나 대리석 바닥 혹은 두툼한 카페 뒤에만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이진우라는 이름으로 짓는 보도블록의 차가움과 딱딱함은 그에게 기묘한 해방감을 선사했다. 그것은 허공에 부유하던 존재가 비로소 중력의 법칙 안으로 편입되는 순간의 안도감이었다. 마포대교를 향해 걷는 동안 그는 머릿속에서 한서연의 얼굴을 지워내려 애썼다. 그녀는
내일 아침이면 연락이 닿지 않는 약혼자를 찾아 경찰서에 가거나 어쩌면 그의 오피스텔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도어락 손잡이를 부여잡고 울고 있을지도 몰랐다.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졸아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 같은 강민호였지. 그 보석을 감추기 위해 지식여진 완석 같은 이진우가 아니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녀 곁에 머문다는 것은 그녀의 평온한 일생의 타인의 유령을 영원히 박제해 두는 일과 같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기만이었다. 대교 중턱에 멈춰서서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검은 강물 위로 새벽의 여명이 가늘게 부서지고 있었다. 강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깊고 어두웠지만 동시에 모든 오욕을 씻어내 줄 것처럼 자비로워 보이기도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검은 화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진 강민우의 수많은 인맥과 약속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휴대폰을 강물 쪽으로 던졌다. 작은 파문이 일더니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뒤이어 그는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들과 강민우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하나하나 꺼내 바람 속으로 날려보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새벽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겨울의 끝자락에 내리는 늦은 눈처럼 흩어졌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주머니 속의 낡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눈 밑에 작은 흉터가 있던 소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눈매가 선했던 아이. 그는 사진 속 소년의 눈을 가만히 손가락으로 훑었다. 미안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사과이자 30해를 돌아 겨우 도착한 고백이었다. 어머니가 설계한 정교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던 소년은 이제야 미로의 벽을 허물고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깎이는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로 느껴졌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강 건너 여의도의 고층 빌딩 숲을 희미한 실루엣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동네였지만 상관없었다. 이름 없는 자에게는 모든 길이 시작점이었고 모든 장소가 고향이었다. 그는 길가에 놓인 낡은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지나가던 환경미 화원의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일상적이고도 성실한 소리가 귀에 고막을 두드렸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증오하며 지우려 했던 이진우라는 존재는 사실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음을. 강민호라는 가면 아래에서 그는 끊임없이 숨 쉬고 있었고 그 고통스러운 맥박이야말로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완벽하게 복제했다고 믿었겠지만 인간의 영혼은 맷으로 도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도시의 소음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는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각자의 삶이라는 짐을 짊어진 채 묵묵히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 틈에 섞여 들어갔다. 세련된 수트 대신 걸친 낡은 점퍼와 헝클어진 머리칼은 그를 군중 속의 평범한 이방인으로 만들었다.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에게서 강민호의 그림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그 완벽한 무관심 속에서 진우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그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샀다. 계산대에서 내민 동전 몇 개가 손바닥 위에서 찰랑거렸다. 그것은 그가 이진우로서 세상과 맺은 첫 번째 거래였다. 캔을 따자 고소한 향과 함께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한 모금 들이켜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온몸의 감각을 깨웠다. 그것은 가짜 미소나 정제된 언어보다 훨씬 더 선명한 실제의 맛이었다. 그는 정류장 전광판에 표시된 노선들을 훑어보았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디든 발길 닿는 곳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가슴 포켓에 넣어둔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만져보았다. 종이는 체온을 머금어 따스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울 속의 이방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눈 밑의 흉터는 사라졌을지언정 그 마음의 흉터가 자신을 이진우로 살아가게 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임을 믿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육중한 차체가 멈춰서고 문이 열렸다. 진우는 계단을 오르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안개가 거친 자리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강물은 이제 검은 빛을 벗어던지고 은빛 비늘을 파닥이며 반짝였다. 그는 버스맨 뒷자리에 앉아 창문에 머리를 기대었다. 차갑고 단단한 유리는 더 이상 타인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그곳에는 오직 피곤하지만 평온한 눈빛을 한 사내의 진실한 형상만이 머물러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풍경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강민호의 도시,
어머니의 망령, 그리고 가짜로 점철된 30년의 세월이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꺼풀 너머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것은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대지 위엔 내리는 봄의 서곡과도 같았다. 그는 나직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됐어. 이제 살아가면 돼. 이진우라는 이름의 첫 번째 페이지가 비로소 넘겨지는 순간이었다. 버스는 안개를 뚫고 빛이 가득한 세상의 중심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갔다.